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DLF, 디스커버리, 신라젠, IDS 홀딩스 인베스트먼트 이거 모두 금융기관 공신력을 등에 업고 자행한 사기펀드, 즉 금융상품들의 이름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피해자 수천 명에 이르고 그 피해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당국과 힘센 자들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사안들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전직검사 백기사 이민석 변호사와 또 이혼한 금융전문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바쁜 시간 나와주셨네. 근데 이 이혼한 의원님이 이 금융사기권 요즘 그냥 본물처럼 터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 적폐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0년의 금융 적폐가 이제 본물처럼 터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이 2015년 어떤 보도자료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국회에서 바람직한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 서류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2015년 2월에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김기식,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신동호 여기에 후원이 금융위원회, 금감원 우리나라 금융을 다루는 최고의 실력자 기관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게요. 여기 패널로 나온 사람이 현재 전국을 흔들고 있는 이철 금융사기범 주범입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게 2월 9일인데 정확하게 7개월 후에 7천억 원대 인베스트 코리아에 사기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갑니다. 감옥소에서 잠시 나와도 또 2천억의 사기를 벌입니다. 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국회 정무위의 실력자들 그리고 이 사기 이거 무슨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여기 이혼한 의원 나와 계신데 이 금융권의 사기 판매가 왜 이렇게 가능해졌다고 보십니까? 이거? 제가 과거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금융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패널로 참석했다는 금융위나 금감원의 과장 팀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어느 누군가가 로비를 해서 금융원장이든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시든 뭐 금융감독 원장님이시든 그쪽에 말씀을 하셔서 저런 패널이 토론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나오는 게 저도 잘 모르면 불안전 판매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어도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돼 보십니까? 뭐 자본시장법에서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일반인들을 어렵게 혼돈시키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사기입니다. 사기 판매. 네. 저기 이민석 변호사는 이 지금 금융 사기 피해자들 돕는 정말 백기사 역할을 고생스럽게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피해를 키우고 이 사건 자체를 덮고 오랜 동안 이렇게 묵어 있던 것들이 막 터지는데 이 고소고발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근데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피해 본 것만 고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당신이 증거도 가져와라 하면서 그냥 뭉개버려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아예 사기치게 내비두는 거거든요. 그래. 근데 일단 이런 사기 사건이 고소가 들어오면 그럼 종합적으로 좋다. 당신의 피해는 이거지만 여기에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갖다 파헤쳐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고소 들어오면 귀찮다. 거의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차라리 사기꾼보다 그 검사 새끼 하나 때려 죽이고 싶다. 아,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나중에는. 예.
참 이 직업 도덕관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 금융사기 피해자들 이 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많은 거예요.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피해자. 피해자가 좀 굉장한데요. 일단은 벨리인베스트 코리아 예. 그게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그 9천억이고 예. 피해자가 3만이거든요. 3만 명이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피해는 거의 1조 5천에서 2조까지 갈 겁니다. 그럼 검사가 저기 기소를 안 한 거라. 그 아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수사 검사들. 그 대창. 당시에 이제 2015년 10월 30일 날 그 예. 당시 이철이가 기소가 됐는데 예. 그 당시 남부 지방 검찰청에 예. 금융 그 조사 예. 그 부장이 예. 그 박철호 검사였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수사를 잘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진한 건가요?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거기서 부실하게 수사한 바람에 예. 이철이가 중간에 보석에서 풀려서 예. 또 2천억 또 사기치고 예.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또 여러 가지 또뭐 많은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이게 제도상의 문제로 보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뭐 첫째도 둘째고 제도상의 문제가 큰 거죠. 사실 권력이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 기본 원리인데 예. 견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다음 금융감독원은 견제를 받는다 손치지만 그 견제가 굉장히 느슨하죠. 예.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가 되지 않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럼 요즘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또 재판에서 아니 참 공판주의를 뭐 다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들여다보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7천억 사건이잖아요. 예. 7천억 사건 같았으면 이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단순 사기로 기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관할이 단독재판부, 즉 판사 하나가 재판하는 재판부로 잡힌다고요. 그런데 그 단독재판부의 판사님 혼자가 이 사건을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단독재판부의 판사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관할이 단독이라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재판하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정용어로 재정합의라고 그래요. 근데 재정합의로 가서 재판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 판사사들 공무원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합의부로도 보내면요. 또 욕을 많이 먹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이거는 판사 괜히 욕먹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된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판사가 합의부로 보냈어야 돼요. 사건 자체를 아예. 뭐 검찰이나 법원이 조직은 다릅니다만은 초록이 동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저희 이현환 의원께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이 모두에 이 국회 토론회 한 자료 하나 들고 와서 했습니다만은 금융위에도 옛날에 근무를 좀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인 로비 절차를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대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벨로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의 사기꾼 이철이라면 예, 자기가 유리하게 뭔가를 구도를 짜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의 힘을 제일 빌리기 쉽냐? 당연히 국회의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가 필요하고 또 정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표는 아니고 돈이 필요했겠죠, 이게 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이철이가 훌륭한 금융 전문가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도록 세미나를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치적 구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이철이 지금 이제 계속 또 신라젠으로 해가지고 뭐 언론까지 지금 뭐 진동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수사한 라인에 대한 건 이 책임을 제가 보기에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물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10월 30일 날 이철이 7천억 사기로 기소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단순 사기로 기소했다. 일단은 그런 뭐냐면 그건 엄청난 부실 수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본인이 그냥 판단했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가 강력한 로비를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그것 때문에 로비의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7천억 사기범을 갖다가 단독 재판부에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 로비의 의심이라는 거는 어떤 라인을 보신 겁니까? 예컨대.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검찰에 갔다기보다는 정치권을 통해서 압력을 집어넣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검찰이 뭐 이 당시 근데- 2015년에 예. 2015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렇죠. 그 아닙니까? 당시 우병우가 민정수석이잖아요. 아,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잘 봐줬기 때문에 승진을 한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거?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아, 있죠. 7천억대 사기범이 단순 사기로 기소돼 갖고 그 사건을 갖다가 단독 판사 혼자서 재판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6개월도 안 된 2016년 4월 6일에 석방해주고 또 2천원 석방되는 상태에서 2천억짜리 추가 문제를 또 저지르고 이게 뭐예요? 근데 물론 판사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공직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의무는 무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죠. 이건 왜 무한책을 물어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밸류 인베스트하고 비슷한 규모의 사건이 있어요. IDS 예. 홀딩스 사건이라고. 예. 그거는 12,000명한테 1조 960억을 사기친 사건이거든요. 예. 그 사건에서 구속자가 지금 38명이에요. 그건 실형까지 다 합쳐갖고. 근데 밸류 인베스트 사건은 IDS 홀딩스 사건보다 1년 먼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가 1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게 단독으로 보내다 보니까요. 예. 단독 판사가 제대로 재판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었어요. 질질 끌겠죠. 그래서 기소된 게 2015년 10월 30일인데 판결 선고된 거는 3년 후인 2018년 12월 3일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3년 기간 동안 또 사기치고 다녔겠죠. 그 이 근본적으로 이런 상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신력을 얻고서 이렇게 사기치고 하게끔 제도적으로 뭔가 허술한 그 시스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은행을 제일 믿으니까 은행에서 보험 상품이든 펀드 상품이든 이런 것을 팔게 허용해 준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건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사기꾼 사건은 네, 금융기관하고는 정확히 관련이 없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라인 펀드 그리고 지금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 장하성 예. 동생 펀드 예. 그건 기업은행에서 지금 국채은행. 기업은행에서 지급을 했죠. 기업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펀드를 신설 자산운용사인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이런 펀드를 팔아주세요 하면 기업은행 실무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계 꼴찌가 와서 기업은행 이름으로 기업은행의 호가호기라 그러죠. 기업은행의 이름으로 돈을 시장에서 2천억, 3천억을 좀 받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시죠라고 사인해줄 그런 실무자는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허가했겠죠. 누군가가 정확하게 기업은행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취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장하성 실장의 동생이 한 디스커버리 이 부분도 유사 사기 금융 상품 유사한 거 아닙니까?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지루한 표현이지만 이 펀드를 팔 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누어서. 예. 근데 지금 그 설명을 정확히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업은행에서 팔 때에. 예. 근데 그걸 어디에 투자한다고 말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로 치면 조그마한 대부업체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서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업은행이 직접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돈을 좀 투자를 하세요 해도 할까 말까 한데, 한번 쳐다보지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조그마한 미국 시골에 대부업체한테 돈을 1,000억씩, 2,000억씩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모은다. 거기 그걸 알고서 사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르고 사인을 했다. 혹은 심한 경우에는 은행의 지점장, 부지점장, 실무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사인한 거죠.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 예. 네.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러고 그걸 해서 돈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죄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DLC, DLF 펀드, 뭐 지금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은행 부지점장, 지점장 등등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 줄 알면서도 그 가입자 모르게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문서에 사인을 해서 사문서 위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기서. 사문서 위조 앤드 사문서 위조 행사. 그래서 사기.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불완전 판매는 사기 판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행정 책임 안 지고 다시 회장 연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뭐 문제가 한두 건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향후 우리 임석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이 무엇보다도 이 금융사기 피해자들 그 뭐 수많은 사람 뭐 자살하고 뭐 그렇죠. 눈물겨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이 라임 사건만 해도 한국경제 상 받았을 때 저기 취재 기자가 취재라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그 피해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상을 받는 게 양심에 꺼린다고 그 얘기를 제가 수상소감을 아주 감동 깊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이들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떻게 이 검찰 쪽의 이 직권남의 직무유기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근데 이런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해 회복이거든요. 그렇죠. 피해 회복. 예. 근데 피해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은닉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남아 있겠어요? 근데 그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다 색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재산을 은닉할 때 혼자 힘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관계나 법조계의 그 비호 세력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기 사건에서 주범들은 잘 잡아내는데 이상하게도 은닉 재산은 제대로 찾아오지 못해요. 그 왜 그러겠냐고요. 저 생각 이렇게 하죠. 은닉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적하는 가운데 만약에 검판사라도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법원 검찰은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공수처가 필요하고 예,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다뤄야 될 사건들은 맞습니다. 뭐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 이런 대규모 민생 적폐 범죄들 예. 이 범죄를 갖다가 그동안 감싸줬던 비호 세력들 예, 또 그 범죄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던 세력들 이런 걸 다 잡아내야 돼요. 근데 IDS나 밸류를 본다 그러면요. 그 사건은 필연적으로 정치자금이나 뇌물하고 또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사건에서는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국정보처장인 김창호가 예. 6억 2,900만 원을 받아서 구속이 됐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IDS 홀딩스 사건에서는 그 뇌물 정치자금으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구속됐어요. 예. 이게 다 IDS 홀딩스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인데 근데 그런 빙산의 일각인데도 그런 게 삐져나온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파헤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나오겠어요. 그런 걸 다 파헤치기 전에는 은닉 자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뿐이겠습니까? 이게 뭐 법원 사법부에 관한 개혁도 그렇죠, 촉구하고 마찬가지죠. 있는데 참 듣고 뭐 참 공감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뭐 빙산의 일각 같으면 저희가 주마간산처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 모두에서 저희가 했으면 국회에서 시대 사기꾼이 국회의원들과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하고 바로 7개월 후에 시대 금융사기꾼을 벌였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짬짬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상식의 판단에 저희가 맡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두 분 말씀 짧지만은 상당히 도움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지 피해 보상, 피해 구제를 하는데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